지금 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의 선제 공격으로 태국 국경에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전쟁 전문가들 대부분은 태국의 패배를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장기화를 이유로 자국 방어 무기 도입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있던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난차이아퐁입니다. 태국 국방부 합동작전 기획관으로 25년째 일하고 있죠. 캄보디아와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제 일은 대부분 책상 위에서 끝났어요.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훈련 일정을 조율하고 외국 무기 도입 제안서를 분석하는 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시뮬레이션 속에만 존재했죠. 실제로 총성이 울리는 상황은 제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게 바뀌었죠. 침대 옆 전화기가 울린 건 새벽 3시 45분이었어요. 국방부 상황실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기획관님, 지금 즉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캄보디아 국경 전역에서 동시다발 교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되물었어요. 동시다발이라고요? 몇 개 지점입니까? 현재 확인된 것만 7개 구역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순간 잠은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7개 구역이라는 건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선을 열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선은 약 800km에 달하죠. 그 긴 선을 따라 동시에 불이 붙었다면 이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의 서막이었어요. 국방부 지하 합동작전 회의실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과 실시간 교전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국경선을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무기 제안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전쟁이 터지자마자 방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합동참모의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난, 자네가 무기 도입 분석을 맡아왔으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국경 초소들은 일제히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된 상태였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포격이 오가고 있었고 소규모 교전 소식이 엇갈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국지 충돌의 선을 넘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무기로 맞설지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했죠. 회의는 자연스럽게 검증된 무기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참모들은 하나같이 실전 기록과 동맹국 운용 사례를 강조했어요. 누군가 미국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언급했고 또 다른 참모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거론했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판을 흔들 때가 아닙니다. 검증된 무기로 버텨야 합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필요한 건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안전한 선택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었죠. 그때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한국 측 제안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눈에 띄게 식었어요. 몇몇 참모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젊은 장교는 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패키지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통합 운용 구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격 조건도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특히 센서 융합 시스템은 우리 전장 환경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 제안서를 집어들었어요. 분량은 단 6장에 불과했죠. 화려한 사진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숫자와 도표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훑어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어용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전쟁의 판을 바꿀 카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실전에서 수십 번 작동한 기록이 있는 무기 말입니다. 젊은 장교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장교, 자네 열정은 높이 사네. 하지만 전쟁은 실험실이 아니야. 새로운 무기를 테스트할 시간이 없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선택이지 모험이 아니네. 제 판단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버텨야 산다.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강대국의 검증된 무기로 시간을 벌고 외교적 해결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산 무기는 그 공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제 의견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한의 분석이 맞네. 지금은 안정적인 선택이 우선이야. 한국 제안서는 일단 보류하세. 그 말로 회의는 정리됐습니다. 한국산 제안서는 테이블 한쪽으로 밀려났죠. 아무도 그 문서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강대국의 무기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방콕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국경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우리는 버틸 수 있어. 강대국의 힘을 빌리면 된다.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판단이 이 전쟁에서 제가 저지를 가장 큰 오판이 될 줄은요. 한국의 무기는 이 전쟁에 설 자격이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모든 걸 뒤집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쟁은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선택이 먼저 이뤄지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전장에서 증명됩니다. 저는 그날 새벽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안전한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저는 나라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제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걸요. 두려움을 용기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됐죠. 바로 그 판단이 내려진 다음 날 캄보디아의 움직임은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한 계산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상황실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스크린에 찍히는 빨간 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캄보디아의 포격 패턴에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국경선 근처에서 산발적으로 포탄이 날아왔죠. 우리는 그걸 일반적인 도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정찰 위성 영상이 도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기획관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정보 장교가 급하게 저를 불렀죠. 스크린에 띄워진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가 국경선에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후방 지역에 대규모 화력 전력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비의 종류였습니다. 이건 중국제 PL-03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최소 12대 이상 확인됐어요. 정보 장교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죠. PL-03이라면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차량 탑재 로켓 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정거리가 길고 정확도도 높은 무기였어요. 캄보디아 자체 전력으로는 절대 보유할 수 없는 장비였죠. 중국이 직접 지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3개 구역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사 후 5분 이내에 위치를 이동하고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운용 방식이에요.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가 철저하게 계산된 화력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쏘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반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건 이 전쟁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즉시 지상군 사령부에 연락했어요.
반격 좌표는 확보됐습니까? 예, 기획관님. 발사 원점 3곳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유효 타격을 위해서는 국경을 최소 8km 이상 넘어야 합니다. 우리 화력의 사정거리로는 국경 안쪽에서 도달이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방어작전은 공격작전으로 분류되죠. 국제법상 침략으로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장거리 화력으로 딱 그 선 밖에서 우리를 두들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국경을 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요. 지상 반격은 사실상 봉인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겐 화력이 있었어요. 훈련된 병사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선 하나에 막혀 있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사거리가 그 선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공군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공군 작전사령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전투기 조종사들이 대기 상태로 경납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F-16 6대가 1차 대기 중입니다. 추가로 4대가 2차 출격 준비를 마쳤고요. 공군 작전 참모가 보고했어요. 10대의 전투기라면 충분한 화력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임무 반경은 어떻게 됩니까? 국경선 기준 2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지침이에요. 적 화력 위치는 국경 밖 40에서 50km입니다. 20km로는 닿지도 않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영공 침범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침략자로 규정될 수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레이더에는 적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어요. 중국제 PL-03이 발사 준비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었죠. 조종사들은 출격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전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쏠 수 있는데 쏘지 못하는 상황,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일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무기 도입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일본 방산 담당자가 스크린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패키지는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요격 반경 약 30km급 방공 장비입니다. 둘째, 전장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지휘 통제 모듈 한 세트입니다. 셋째,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에요.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열됐습니다. 30km 요격 반경이라면 우리 영토 안에서 적의 포탄을 막아낼 수 있는 거리였죠.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은 공세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방어 중심의 운용을 권장드립니다. 일본 담당자가 덧붙였죠. 공세 운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반격은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로 쏟아지는 포탄을 막기만 하고 때리지는 말라는 거였어요. 이 제안은 지금의 교착 상태와 숫자상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어요. 스크린에 전장 지도를 띄워놓고 숫자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캄보디아 화력 유효권은 국경 밖 40에서 50km였죠. 중국제 PL-03의 사정거리가 정확히 그 범위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태국 지상군 반격 가능권은 국경 안 20km에 불과했습니다. 공군 임무 반경도 마찬가지로 20km였죠. 일본이 제안한 방공망 커버 반경은 약 30km였습니다.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적은 중국의 장거리 화력으로 우리 사정거리 밖에서 마음껏 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국경 안에 갇혀서 막기만 해야 했죠. 일본 방공망을 도입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포탄 중 일부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적의 화력 자체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숫자들을 적어봤습니다.
40km, 20km, 30km. 이 숫자들 사이에 우리의 운명이 갇혀 있었어요. 아무리 용감한 병사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도 이 숫자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건네준 무기가 만들어낸 덫이었죠. 이건 승리를 향한 계산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죠. 손실을 관리하는 공식일 뿐이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전쟁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전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냉정하게 선언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요. 용기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만들어낸 거리와 숫자를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죠. 중국의 그림자가 이 전쟁 뒤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 숫자 자체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는가? 국경을 넘지 않으면서도 중국산 화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건 천천히 무너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한국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답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상황실에서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였죠. 한국 국방부 측에서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안서를 전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시하려 했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 이미 한국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일본 제안서도 낮에 검토했지만 답이 아니었죠. 막기만 하고 때리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전해준 외교관의 말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기획관님, 한국 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고요. 국경을 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국 측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부관이 서류함을 뒤져서 2가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며칠 전 회의에서 밀려났던 기존 제안서였고 다른 하나는 방금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새로운 분석 자료였어요. 저는 새 문서부터 펼쳤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제안서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로 얇았죠. 분량은 단 6장에 불과했어요. 화려한 무기 사진도 없었고 장황한 가격 협상 조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문서를 보고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건 무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선으로 가득 찬 전장 분석도였죠. 전장폭 약 120km, 국경선 기준 작전 유효 구간 남북 60km. 화력과 지휘와 보급이 얽히는 핵심 축 3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이 전장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디서 쏘느냐를 말하고 있었죠. 어떤 무기가 더 멀리 나가는지, 어떤 미사일이 더 정확한지. 일본은 어떻게 막느냐에 집중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어디서 결정되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전장을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판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장을 넘기자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경우의 예측치였죠. 48시간 안에 주요 전력 손실 30% 이상. 방어 반경 축소로 72시간 이후에는 실질 반경 능력 상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선택한 길의 끝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무너지다가 결국 항복하는 수순이었죠. 하지만 그 옆에 한국이 제시한 방식이 있었어요. 접근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초기 20분 이내에 적의 화력 발사에서 이동, 재배치로 이어지는 운용 고리를 끊는다.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어요.
다시 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붕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중국제 화력 12대를 전부 부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12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연결고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발사 차량이 쏘고 난 뒤 새 위치로 이동하죠. 그 사이 지휘부에서 다음 명령이 내려옵니다. 새 위치에 도착하면 재장전하고 다시 발사 준비를 해요. 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 한 적은 계속 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흐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낸 거였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설명은 짧고 명확했어요. 사거리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됐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바로 사거리 문제였거든요. 국경 안에서 국경 밖 40km를 때릴 방법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잖아요.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 어떻게 적을 타격한다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 전장이 움직이는 시간창을 하나로 줄이십시오. 그제야 한국의 논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후 이동까지 걸리는 시간, 지휘 재연결에 필요한 간격. 중국산 화력이 쏘고 도망가는 그 5분. 한국은 그 짧은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꾸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제시한 무기 체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검 순항 미사일, 센서 융합 지휘 체계, 정찰 위성 데이터 연동 시스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어요. 천검은 국경 안에서 발사해도 적 후방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죠. 센서 융합 시스템은 여러 정보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해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정찰 위성은 적이 쏘고 이동하는 그 5분 사이에 새로운 위치를 포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적이 발사하고 이동을 시작하는 순간 위성이 그 움직임을 포착하죠. 데이터가 센서 융합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새 좌표가 산출됩니다. 천검이 그 좌표를 향해 날아가요. 적이 새 위치에 도착해서 재배치를 끝내기 전에 타격이 들어가는 거죠. 5분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검증된 미국이나 일본 시스템도 아니고 한국산 무기로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일본 시스템은 막기만 할 뿐 반격은 불가능했어요. 미국 무기는 국경을 넘어야 했고 독일은 납품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했죠. 한국만이 지금 당장 국경을 넘지 않으면서 중국산 화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숫자로, 논리로, 계산으로요. 저는 문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며칠 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고 모험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 판단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험을 피하면 뭐가 남습니까? 천천히 죽어가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어요. 토론할 시간도 없었죠. 저는 직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님 안안입니다.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인가? 한국 패키지를 채택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합동참모의장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며칠 전에 직접 거절한 제안 아닌가? 예, 제가 틀렸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선택지 중에서 한국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알겠네. 자네 판단을 믿겠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제 경력이,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이 나라의 운명이 한국의 숫자에 걸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며칠간 짓눌렸던 무력감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희망은 감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계산, 그 냉정한 논리가 저를 움직인 거였죠.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숫자들이 실제 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였어요. 종이 위에 이론이 피가 흐르는 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몇 시간 뒤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처음으로 전장에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게 증명될 거였어요. 한국 패키지 채택이 승인된 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방콕에 도착한 건 불과 이틀 뒤였는데 12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합동작전본부 상황실로 직행해서 인사도 짧게 끝내고 바로 장비 설치에 들어갔어요. 짐을 풀 시간도 없다는 듯이 곧장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었고 그 간극에서 사람들이 죽는 거였어요. 저는 그 간극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쉽게 안심할 수가 없었죠. 한국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기획관님, 시스템 연동은 오늘 밤 완료되고 내일 새벽부터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능한 겁니까? 우리 시스템은 기존 인프라에 얻는 방식이라 새로 깔 게 없어요. 데이터만 연결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김도현의 말투는 담담했는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미 수백 번 계산하고 검증한 사람의 확신에 가까웠죠.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믿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상황실에서 잠을 청하지 않고 한국팀이 작업하는 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이 없이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처리했는데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불필요한 대화나 동작이 전혀 없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김도현이 연동이 완료됐다며 테스트를 보겠냐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스크린 앞으로 갔고 김도현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화면은 조각난 퍼즐처럼 레이더 정보 따로, 위성 영상 따로, 지상 센서 데이터가 따로 흘러나왔습니다. 각각의 창을 번갈아 보면서 머릿속으로 조합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되고 오류가 생겼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전장폭 120km 전체가 하나의 화면으로 묶여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센서 융합인데 개별 센서는 각각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개를 묶으면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걸 판을 본다고 표현해요. 판을 본다는 건 한국 제안서에 있던 그 표현이었는데 저는 그제야 그 말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점이 아니라 판, 개별 목표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전장을 보는 방식이었죠. 화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장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20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북서쪽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는데 국경 밖 후방 지역에서 중국제 화력 차량 8대가 하나의 군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동과 정차가 반복되는 패턴이었고 쏘고 도망가는 그 익숙한 움직임이었죠. 우리를 며칠째 괴롭혀온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8대의 차량이 개별점이 아니라 하나의 박스로 묶여서 표시되고 있어서 저는 저게 뭐냐고 물었어요. 운용 단위입니다. 저 8대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서 함께 움직여요. 한 대를 때려도 나머지 7대가 계속 작동하지만 저 단위 전체의 지휘 연결을 끊으면 8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바로 한국이 말했던 구조 붕괴라는 걸 이해했어요. 개별 파괴가 아니라 시스템 차단,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뿌리를 자르는 방식이었죠.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타격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김도현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계산 결과가 떴어요. 다음 이동까지 남은 시간 약 3분,
천검 투입 시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접근 가능한 경로 확보, 예상 비행 시간 10분 내외.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 작전이 무모하지 않다는 확신과 함께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기획관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김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긴장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한국 시스템의 첫 실전이었고 그들에게도 이 순간은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으니까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발사 승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검 순항미사일 2발이 연속으로 투입되면서 화면에서 2개의 점이 출발했어요. 낮은 고도로 우회 비행하며 레이더 노출을 최소화하는 경로였죠. 산악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날아가는 궤적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점들을 지켜봤고 상황실 전체가 침묵에 잠기면서 키보드 소리조차 멈췄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죠.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고 9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평소보다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분째 되는 순간 화면이 변하면서 운용 단위로 표시되던 박스가 사라졌습니다. 8개의 점이 동시에 소멸했는데 충돌이 일어난 거였죠. 하지만 화면에 폭발 장면 같은 건 없었고 그냥 표시가 사라진 것뿐이었어요. 파괴 장면보다 먼저 지휘 흐름이 끊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불꽃이 튀거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은 없었지만 그 조용한 소멸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김도현을 바라보며 성공이냐고 물었고 그는 화면을 응시한 채 확인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충돌 이후 1분, 2분, 3분이 흘렀죠. 같은 구역에서 추가 이동은 포착되지 않았고 4분, 5분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화력 차량들이 반응해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운용 단위 무력화가 확인됐고 인접 화력도 반응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상황실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방금 뭔가 대단한 걸 목격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미사일 2발로 차량 8대를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끊어버린 거였죠. 쏘고 도망가는 그 리듬, 발사하고 이동하고 재배치하는 그 흐름을 한 번에 멈춰 세운 겁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건네준 최신 무기 체계가 한국의 계산 앞에서 무력화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방콕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숫자에 갇히고 거리에 막혀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애국심이 넘쳐도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획관님, 이건 시작이고 적이 반응하기 전에 추가 타격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도현이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고 저는 그의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숫자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죠. 그날 새벽 우리는 처음으로 전장을 우리 손으로 멈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적을 때린 게 아니라 전쟁의 리듬을 끄는 거였죠. 한국의 계산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고 그 작동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시작됐는데 맞은 쪽이 아니라 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쪽에서였어요. 캄보디아의 전장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성공한 후 우리는 곧바로 두 번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지켜보기로 했죠. 김도현이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기획관님, 잠시 기다려보시죠. 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적이 반응하기 전에 추가 타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회가 있을 때 몰아쳐야 하는 게 전쟁의 기본 아닌가요? 하지만 김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적의 지휘 체계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해요. 제대로 끊어졌다면 우리가 쏘지 않아도 저쪽에서 무너질 겁니다. 미사일 한 발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전략이 맞았는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화면을 주시했어요. 첫 타격 이후 10분이 지나고 있었죠. 센서 융합 시스템은 캄보디아 전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김도현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화면 곳곳에서 움직임이 감지됐는데 그 움직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중국제 화력부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한 단위가 발사하면 다른 단위가 엄호하고 동시에 이동과 재배치가 이루어졌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이 맞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손을 쓸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는 각 단위가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쪽은 전진하는데 다른 쪽은 후퇴하고 어떤 부대는 아예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죠. 저것 좀 보세요. 북쪽 구역 화력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방향이 이상합니다. 김도현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북쪽 구역의 화력 차량 4대가 이동을 시작했는데 원래 재배치 경로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잠시 한 방향으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가 또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명령이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휘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김도현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타격한 건 화력 차량 8대만이 아니었어요. 그 8대가 속한 지휘 체계 전체를 끊어버린 거였죠. 그리고 그 지휘 체계에 연결된 다른 부대들도 함께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고리를 끊었을 뿐인데 연결된 모든 고리가 풀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은 더 뚜렷해졌어요. 통신 감청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캄보디아 전선 지휘소에서 보고가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정보팀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상황실에 전달했죠.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다. 다음 이동 지점을 확인해달라. 기존 경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새로운 지시를 기다려라. 상급 부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 대기하라고만 하면 어떡하나. 여기 있으면 표적이 된다. 이런 교신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포탄이 날아오지 않았는데 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우리가 직접 때린 건 한 곳뿐이었지만 그 충격파가 전체 전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연못 전체에 파문이 퍼지는 것과 같았어요. 후방 화력 부대들은 재배치를 시도했지만 새로운 대기 지점이 공유되지 않았어요. 원래라면 지휘부에서 실시간으로 좌표를 내려보내야 했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화력은 있는데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총을 들고 있는데 어디를 쏴야 할지 모르는 병사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기존 경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만 반복되고 새로운 경로는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통신선 자체는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서로 교신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선은 끊어지지 않았고 무전기도 작동했죠. 하지만 지휘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상급 부대의 명령과 현장 부대의 판단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각 부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대는 전진하고 어떤 부대는 후퇴하고 어떤 부대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죠. 전장은 서서히 하나의 흐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조 붕괴입니다. 김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물리적으로 파괴된 건 극히 일부예요. 하지만 지휘 체계가 끊어지면 나머지도 무력화됩니다. 뇌가 마비되면 팔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근육은 멀쩡한데 신경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제공한 최신 무기들이 멀쩡히 남아 있었죠. PL-03 다연장 로켓 발사대, 자주포, 장갑차까지 모두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사라진 것과 같았죠. 악기는 있는데 음악이 나오지 않고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니 소음만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은 곧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의 분석관에게 포격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캄보디아 측 포격 간격을 분석해 주세요. 타격 전후로 비교해서요.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격 전에는 평균 8분 간격으로 포격이 들어왔어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듬이었죠. 하지만 타격 후에는 그 간격이 20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2배 이상 느려진 거였어요. 일부 구역에서는 30분 이상 화력이 완전히 끊긴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숨 돌릴 틈이 생긴 거였죠. 맞아서 멈춘 게 아닙니다. 결정할 수 없어서 멈춘 거예요. 김도현이 데이터를 보며 말했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물리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어요. 우리가 파괴한 건 화력 차량 8대뿐이었죠. 전체 전력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8대가 사라지면서 전체 지휘 체계에 구멍이 났고 그 구멍으로 혼란이 밀려들어 왔던 겁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캄보디아 지휘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봤어요. 그들은 아마 혼란스러울 거였습니다. 대규모 공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력이 전멸한 것도 아닌데 왜 전장이 멈춰버린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죠. 화력은 있는데 쏠 수가 없고 병력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게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캄보디아 지휘부도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태국이 노린 건 화력도 병력도 아니었다는 걸요. 전장을 굴리는 연결망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조각나고 있었죠. 그들은 아직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전쟁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전쟁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건 화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싸움이었죠.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적의 약점을 찔렀느냐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획관님, 이제 추가 타격을 진행해도 됩니다. 적이 혼란에서 회복하기 전에 남은 지휘 노드를 끊어야 해요. 김도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캄보디아군 병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죠.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런 감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2번째 타격 승인. 남은 지휘 노드를 전부 무력화하라. 천검 미사일이 다시 날아갔고 캄보디아의 전장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전쟁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고 있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정보로, 화력이 아니라 구조로 승부가 갈리는 새로운 전쟁.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신호를 포착하게 됐어요. 이 전쟁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전장은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장이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우리 상황실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이끄는 한국 기술팀 일부가 별도의 스크린 앞에 모여서 뭔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적의 지휘 체계를 추가로 무력화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6시쯤 김도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담담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무거운 걸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기획관님, 잠시 이쪽을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별도의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화력 좌표나 병력 배치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어요. 통신 경로, 보급 일정,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금융거래 기록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수집한 군사 데이터에 왜 금융 정보가 섞여 있는 거죠? 센서 융합 시스템은 단순히 쏘는 장면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흐름 전체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화력이 어디서 발사됐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화력이 어떻게 조달되고 지휘됐는지, 더 나아가 누가 돈을 댔는지까지 역추적할 수 있죠. 김도현이 화면을 조작하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는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캄보디아 화력 부대가 대규모 이동을 하기 직전 매번 동일한 통신 패턴이 포착됩니다. 암호화된 고주파 통신인데 발신지가 캄보디아 국내가 아니에요. 분석 결과 중국 남부 윈난성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직접 지휘를 내렸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구조입니다. 이 통신이 발신될 때마다 거의 동시에 홍콩에 등록된 유령 회사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김도현이 화면을 전환하자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에서 출발한 돈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여러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였죠.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최종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3개월간 추적된 금액만 약 2,3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캄보디아에 도착한 직후에 어김없이 무기 구매, 병력 이동, 보급품 조달이 이뤄졌어요. 자금 입금과 군사 작전 사이의 시간차가 평균 48시간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한 패턴이에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금 흐름과 군사 작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김도현의 말대로 패턴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돈이 들어오면 정확히 이틀 뒤에 무기가 이동하고 무기가 배치되면 3일 뒤에 포격이 시작되는 구조였죠. 이건 우발적인 국경 분쟁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계획적 전쟁이었어요. 이 돈의 최종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됐습니까?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캄보디아 군부 핵심 인사 3명의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갔어요. 공식적인 국방 예산이나 군사 조달 계좌가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이번 국경 작전의 총지휘관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 군 지휘관이 외부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자국 병사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 자기 개인 계좌를 불리고 있었던 거죠. 젊은 병사들은 국경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들의 지휘관은 그 피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김도현이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투자 계획서와 개발 프로젝트 문서가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남부 해안 지역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심해 항만 건설 사업, 그리고 히토류 채굴권 확보 계획. 모두 이번 군사 분쟁 지역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곳들이었죠.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을 명분으로 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 혼란을 틈타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였어요.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진짜 목표는 이 지역의 자원과 항만에 대한 통제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교차했어요. 우리가 피 흘려가며 싸우고 있던 전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건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자원을 둘러싼 더러운 거래였어요. 캄보디아 군부는 돈을 받고 전쟁을 팔았고 그 배후 세력은 그 전쟁을 사서 지역 패권을 확장하려 했던 겁니다. 이 데이터의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까? 3중 교차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한국 정찰 위성이 촬영한 영상 기록, 태국 지상 센서가 수집한 통신 데이터, 그리고 국제통신 중계 노드에서 추출한 로그 기록. 세 가지 완전히 독립적인 소스에서 동일한 패턴이 확인됐어요. 금융 데이터는 국제금융감시 시스템과 대조해서 검증했고요. 조작이나 오류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였어요. 아니, 전쟁 자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정보였죠.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실제로 이득을 받는지를 온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기획관님, 이 자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였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하고 이 모든 증거를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겁니다. 자금 흐름, 통신 기록, 위성 영상 전부 포함해서요.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하는 증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어요. 캄보디아 병사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싸우다 죽어갔을 겁니다. 그들의 지휘관이 자기들을 팔아먹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총을 들었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뭔가 감정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존경인지 동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자료를 국제 발표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융거래 흐름은 도식화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검증 과정도 문서화해서 첨부할게요. 이틀이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선들, 그 끝에 연결된 이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하나의 진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설계됐고 누군가는 그 전쟁으로 돈을 벌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됐지만 진실로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힐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세계가 지켜보는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태국 외무장관과 함께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발표 자료를 수십 번이나 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 자리에서 실수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외교에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김도현이 정리해준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자금 흐름은 한눈에 들어오게 도식화되어 있었고 통신 기록과 위성 영상은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죠. 3중 교차 검증 결과도 별도 문서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반박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거 패키지였습니다. 유엔 본부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였어요. 안보리 긴급회의는 다음 날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수십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단단한 목소리로 진실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엔 본부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의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태국 외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경과와 휴전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 차례가 왔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우발적 분쟁이 아니라 외부 자금이 투입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계획적 도발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의장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대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저는 개의치 않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먼저 자금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에 등록된 3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지난 3개월간 약 2,300만 달러가 이동했습니다.
이 돈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흘러들어갔어요. 화면에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결국 3개의 점으로 모아지는 구조였죠. 그리고 이 돈의 최종 수신자는 캄보디아 군부 핵심 인사 3명의 개인 계좌입니다. 국방 예산이나 공식 조달 계좌가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요. 그중 한 명은 이번 국경 작전의 총지휘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술렁임이 멈추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다음은 자금 입금과 군사작전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금이 캄보디아에 도착한 시점과 무기 이동 및 포격 개시 시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금 입금 후 평균 48시간 뒤에 군사작전이 실행됐어요. 3개월간 이 패턴이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파란 점이 자금 입금 시점이고 빨간 점이 군사작전 시점이었죠. 두 점 사이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3중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한국 정찰 위성 영상, 태국 지상 센서 기록, 국제통신 중계 노드 로그. 3가지 완전히 독립적인 소스에서 동일한 패턴이 확인됐어요. 금융 데이터는 국제금융감시 시스템과 대조해서 검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어요. 캄보디아 남부 해안지역 개발 프로젝트 문서, 심해 항만 건설 계획, 히토류 채굴권 확보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분쟁 지역과 인접한 곳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경 분쟁을 명분으로 태국을 압박하고 그 혼란 속에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전쟁은 수단이었고 자원과 항만이 목표였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운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지휘관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피를 흘린 거였어요.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기 위해 싸웠어요. 이 전쟁이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누가 피를 팔고 누가 피를 샀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총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진실이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발언이 끝나고 회의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그 침묵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부인할 여지가 없는 증거 앞에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영국 대표였습니다. 태국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국제 금융 질서와 지역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뒤를 이었어요. 즉각적인 휴전과 함께 독립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자금 흐름의 최종 출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국제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둘씩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이 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 결과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인 휴전 권고와 함께 캄보디아 군부에 대한 국제조사 및 관련 계좌 동결을 결의했습니다. 비밀 자금을 받은 지휘관들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명분도 자금도 없어졌어요. 배후 세력도 마찬가지였죠. 돈의 흐름이 전 세계에 공개된 이상 이 전쟁을 계속하면 국제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저에게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 중에는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을 짓던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힘이 있다고요. 아무리 복잡하게 숨겨도 증거가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뉴욕에서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이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무기를 거부했었죠. 검증되지 않았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준 건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다르게 보는 눈이었어요. 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도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줬죠.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을 때 활주로에서 뉴스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휴전을 수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경의 총성이 멈췄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총으로 시작됐지만 진실로 끝난 전쟁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드러나는 순간 끝나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경선은 다시 조용해졌고 포성도 총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파괴된 도시도 없었고 점령된 영토도 없었죠. 하지만 전쟁 전과 같은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에 홀로 앉아 지난 며칠간의 기록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무기 제안서들이 아직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미국의 두꺼운 보고서, 일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스라엘의 기술 사양서.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의 제안서가 있었죠. 단 6장짜리 얇은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6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화려한 사진도 없었고 장황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숫자와 선 그리고 전장을 해석하는 방식만 담겨 있었죠. 처음 이 문서를 봤을 때 저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위험하다고, 모험할 때가 아니라고 단정지었죠.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용기 없는 판단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준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쏘느냐를 말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를 말했죠. 파괴가 아니라 구조, 화력이 아니라 흐름, 승리가 아니라 증명. 그 차이가 이 전쟁의 결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도현과 그의 팀은 어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방식을 생각해낸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더 강한 무기, 더 긴 사거리만 말했는데 한국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잖아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죠. 그래서 다르게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곳을 치는 법을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민족. 그들은 단순히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도현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이기든 지든 모든 게 파괴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법이 아니라 끝내는 법을 연구해 왔어요. 이기는 법이 아니라 끝내는 법.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이기는 법만 연구하고 있었어요. 더 강한 무기, 더 파괴적인 폭탄, 더 넓은 사거리.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를 연구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요. 김도현이 떠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 하늘 아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가 돌아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날 저녁 국제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나라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한국 무기 체계가 보여준 성과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융합 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분쟁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가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대국의 무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식이 옳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건 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태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이번 분쟁의 교훈과 향후 방위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강한 나라는 많이 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강한 나라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나라이며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아는 나라이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6장짜리 문서를 꺼내봤어요. 이제는 그 얇은 문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면서 터득한 지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쟁을 끝내는 법을 연구해온 민족의 정신. 그 모든 게 단 6장 안에 압축되어 있었죠. 한 달 뒤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 국방시설을 시찰하는 공식 일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첨단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찰 일정 중에 한국의 방산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천검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죠. 천검은 단순히 멀리 나가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적의 방공망을 피해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지능형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불필요한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는 거였죠. 불필요한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낸다. 그게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제 화력 12대를 전부 파괴하지 않았어요. 단 8대만 타격했고 그것도 운용 고리를 끊는 방식으로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전장이 멈췄습니다. 최소한의 파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거였어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이제는 방위 산업까지.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강대국과 똑같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싸우는 법을 찾아낸 거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남산타워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70년 전 이 도시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변화를 이끈 건 뭐였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다르게 생각하는 힘,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에 평화를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였어요.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전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대국의 무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한국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방식이 옳았는지를 증명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명의 순간 우리는 한국과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전쟁은 언제나 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나는 방식은 그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총이 아니라 진실로, 파괴가 아니라 증명으로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를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와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어요.